상세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모두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편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신경 쓰고 있는데요. 사실 개편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고등학교 교실을 정치화시킬 것이냐라는 주장을 하시고, 또 찬성하는 분들은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군 입대 등 모두 만 18세 이상인데 선거만 19세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만 18세로 되어 있다고도 주장을 하시죠. 미국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은 1971년 26조 수정헌법이 통과되면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울 책임이 있다면 투표할 권리도 있다. 당시 베트남전 징병 군인들의 나이가 만 18세부터였고 실제 그 나이에 참전한 이들이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한 살 덜 먹고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화가 만 18세 학생들 스스로 원해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면 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헷갈리네요. 아마도 정치권에서 싸우는 것은 후자의 이유에서겠죠. 진보 1색이 될 거라 걱정하시는 분들께 할 말씀을 드리자면, 경험적으로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 허용은 정치 진보화에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첫째, 투표를 하러 잘 안 갔기 때문이고, 둘째, 이들이 항상 진보 색채만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결론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니 정치인들은 너무 많은 기대도 또 두려워도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보다는 솔선수범해서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참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말고요, 몸으로요.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서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00조 원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인데 이제 넘기게 된 거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513조 5천억이죠. 네네. 1년간 우리 국민들이 살림살이할 예산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네. 법정 시한을 넘겨도 그래서 이게 뭐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참 잘못한 사례죠. 네. 차별적인 필리버스터를 감행했는데 자기들이 낸 법안조차도 그게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전혀 필리버스터 통하지 않을 그런 법들도 막 걸어놓고 무작정 이렇게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법정시한 내 통과를 못했지만은 앞으로 그래도 이게 국회에서 있는 일들은 타협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네. 이게 정리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틀 정도 사이. 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할 수 없죠. 그때는 자유한국당 제외한 다 야사당하고 같이 이걸 이제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고, 네.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이제 무제한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제한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하루 이틀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타협을 해서 네.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죠.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보고서는 타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강행을 하겠다. 오늘 뭐 의총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검토됐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은 어떻게 강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빼고. 네. 조금씩 이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네네.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네. 야사당이 합쳐가지고 정부 원안 중심으로 이 나머지 야당들이 그 정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액한 부분, 감액한 부분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네. 자유한국당 제외한 그런 예산안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대화도 거부하고 모든 걸 다 이 문을 닫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그럼 도리 없이 자유한국당이 낸 부분은 빼고 우리만 네.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다른 법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민식이법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민생 법안들도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당장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도 있는데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맡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포인트 본회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당이 맡고 있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네. 그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민식이법을 통과하라고 했던 그 당자들도 황교안 대표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거짓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민식이법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건 기만이죠. 안 되고 전체를 다 필리버스터를 처리를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 3법만 가지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적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모든 199배 이 안건 전체를 다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죠.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처리할 보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 당과 같이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국회 정원 숫자가 295석인데 네. 가반의석이 148석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4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은 통과할 수 있는 최대치가 165석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의석 구조이기 때문에 네. 크게 이게 뭐 제경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의석을 모든 의안을 타협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은데 자유한국당 제어가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려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할 수 없죠. 네, 하려면 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합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합의로 해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이 바람이고 네네. 그런데 합의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행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모마 사건 의혹이라고 해야겠죠. 의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우리들 병원 거액 대출 친문 관여 의혹 이렇게 3대 의혹을 거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3대 의혹이라는 게요. 네.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냥 거론하고 있는 정도이고 하나하나 다 이쪽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반박을 할 수 있는 의혹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관련 논란 그 부분은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그 백원우 전 비서관하고 경찰 보고하고 얘기한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도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좀 어느 쪽이 진실이냐라고 공방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다. 정치 공세로 보는데 네. 예. 상황을 이제 바꾸기 위한 그런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부풀림이 많다라는 사실. 네. 그리고 이 하나하나 사안을 보면은 굉장히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특감반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자살을 했는데 이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자살하게 된 동기가 뭐냐? 검찰의 무리한 수사이냐 아니면은 다른 게 있느냐 이런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그 무리한 부분들은 수사. 네. 수사를 하면은 그게 뭔지 진실이 뭔지 드러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감반 행정관이 검찰 조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살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 들어서서 이런 뭐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라고서는 문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타살성 자살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과연 그 말대로 타살성 자살이라고 할 때 누가 타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살성 자살이란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과연 누가 타살을 하게 했느냐, 타살을 했느냐 이 부분에 논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내용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정치 공세이고 첫째, 정치 공세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곤란한 국면을 바꾸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조사가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니 일부는 알고 검찰 다녀온 걸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한 번 다녀왔었다. 네,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니까 지금 요 사건들의 핵심에 좀 서 계세요. 어떻게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는 안 나눴습니다만 네. 그에 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구나. 불리기가 심하구나. 그런 건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를 저희도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네. 그걸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네. 얘기 드리기에는 좀 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 울산시장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오랜 친구고 그러니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전 시장을 표적 수사했다. 김기현 전 시장이 지금 헌법소원 제기 뜻까지 밝혔어요. 울산시장 선거가 무효라면서 우리 의원님 보시기는 글쎄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 시장에 대해서는 네. 오래전부터 그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지금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투표도 많이 있었고 네네. 검찰은 물론이고 청와대 쪽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네네. 그분들이 들어와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내려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쯤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그래서 있던 사실이었다. 알려졌던 사안이죠. 그냥 어떤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청와대 쪽에서 이 문제를 수사를 안 할 수 없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건 조만간에 다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잘 몰랐던 이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많은 분들은 잘 모르셨는데 좀 아세요? 우리 의원님은? 알고는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께는 재인이 형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다. 그냥 하는 소리죠. 네. 대통령을 어떻게 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민간인일 때.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네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죠. 네. 대통령이 되시고 나는데 어떻게 형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되고 나신 후에야 그렇게 못했겠죠. 말 자체가 어리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죠. 네.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석에서 호철이 형 이렇게 불렀다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김대중 대통령도 모시고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는 그 위치에 올라가신 분에 대해서 형이라 부르는 거는 친형제면은 그런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의를 차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네, 그렇겠죠. 대통령이 되셨는데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얼마든지 되죠. 네네. 대통령 되시기 전에 형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대통령께서 또 다른 분에게 손윗분에게 형이라고 부르고 그랬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네. 청경덕 행정관 이름도 생소한 이름일 텐데 많은 분들은 이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도 요구를 하고 또 금융위 인사를 청탁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부풀려서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면은요. 가십성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이게 무슨 사건이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비리를 엄청 저질렀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얘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전 정부 이후로 그 비리 안 저지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우리 민주당 쪽 분들이시기 때문에 비리가 그냥 엄청나게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만들어낸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공수처법 갖고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한국당 측에서는 이거 봐라. 지금 뭐 김기현 전 시장이나 유재수 부시장 사건, 전 부시장 사건을 보면서 이 공수처법이 있었으면은 공수처가 있었으면은 이게 다 그냥 묻어졌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는요. 네. 뭐 민주당과 자한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했다고 봅니다. 네. 국민 70%, 80%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걸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지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봐야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처지인데 네. 그게 뭐 이런 사회 저런 사회 가지고 이게 봐라 저거 봐라 한다고 여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수처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뭐 진상조사위도 꾸리고 그리고 국정조사 요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받을 수는 없고요. 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해야죠. 어떤 그러나 여건일까요, 그러면? 글쎄 뭐 전 국민들이 봐서 이건 틀림없이 비리가 엄청나다. 네. 이게 나온다면요. 그건 뭐 할 수밖에 없겠죠.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그건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정치적 곤란한 국민을 피하기 위한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명확하게 잘해주셨는데요. 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는 스튜디오로 모실 테니까 그때는 좀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 토크 김종대의 정치 사이다. 네, 국회가 올 스톱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출구 전략은 뭘까요? 사드 배치 후 첫 방한하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수요일에 한국으로 옵니다. 어떤 얘기가 올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성 중이시잖아요. 예. 오늘이 닷새째인데. 닷새째? 예, 저는 어제부터 당번이라서 24시간 농성을 끝내고. 예,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나온 그럼 거죠. 24시간 농성 끝내고 여기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거 치고는 굉장히 괜찮으신데요? 아니,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처럼 뭐 조금 굶었다고 뭐 비실비실하고 뭐 좀 어쨌다고 그러고 우리 정의당은요 체질이 강해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정치인 그 단식 투쟁의 최장기 기록은 심상정 대표예요. 28일. 네. 주로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옛날 야당 그렇죠. 지도자 시절에 저도 그건 줄 23일인데 네네. 우린 닷새가 많아요. 그리고도 까딱없어요. 당대표가 그 기록 갖고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뭐 다른 의원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뭐 저희도 작년에 패스트트랙 올리려고 단식 투쟁을 또 이정미 대표가 했지만은 이제는 이 신체를 이용한 정치 투쟁을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식, 삭발, 혈서 이와 같이 부모가 네. 물려준 신체를 정치 투쟁에 이용함으로써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런 어떤 그 투쟁은 이제 앞으로 법으로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입법 발의를 하겠다 그러니 반응이 없어요. 제가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왜 반응이 없어요? 정의당 내에도 다 반응이 이상한 없어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정의당은 일단은 이런 투쟁에는 일가견이 있죠. 네, 뭐 그거야 뭐 예전부터 워낙 투쟁들 많이 하셨으니까 네. 거기서는 뭐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라 생각은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서른 최고위원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하긴 들었습니다. 했어요. 근데 네. 필리버스터 한국당이 이렇게 사실은 약간은 좀 전격적으로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뭐 예상 못 하셨죠? 아니 뭐 이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네. 뜻밖의 어떤 묘한 수가 나왔구나. 이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악수였죠, 악수였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이런 악수를 둘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치 구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여야 정치협상회의가 문희상 의장 주재로 네.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합의 처리하겠다. 협상하겠다. 계속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이 패스트트랙을 함께했던 야당으로부터는 좀 거리감을 느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상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 아무리 합의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더니 필리버스터가 기어이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야당들하고 손을 잡겠다고 나서는 급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구나. 뭐 하여튼 정의당은 이제 민주당하고 공조를 하겠죠. 네. 아무래도. 네. 이틀 정도 아까 서른 의원도 얘기하시던데 제가 들은 정보도 비슷합니다. 아마도 수요일까지 자유한국당한테 자꾸 어떤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네. 사실은 수요일이 지나면 이제 4+1 회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추진 체계까지도 공동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본격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압박이 가니까. 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맥스 대무님은 우유빛깔 김종대 사랑해요 김종대 보내주셨고요. 바로 밑에 이정우님이 우유빛깔은 좀 아닌 듯하고 지금 하셨습니다. 우유빛깔이 여기서 왜 나오죠? 그만큼 멋있다고요. 아니 초콜릿 빛깔이죠 저는. 초콜릿 빛깔. 네, 얼굴이 항상 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그런 사람 많기로 조금 그렇죠. 제 얼굴은 제가 외모에 대한 어떤 자신감 부족이 정치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에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좀 위로해 주세요.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프닝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틀 뒤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합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 하면은 누구지 하고서는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도 오래돼서 왔다 간지. 네, 그런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중국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는 게 툭툭 쳤다고 저런 버르장머리를 만나고 욕을 먹었던 그 당시 이제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혹시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아니 뭐 연락 받은 건 없고요. 네. 제가 그 지난달에 중국에 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면은 어떤 의제가 그 양국 간에 도움이 되겠냐 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전령사로 오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12월에 또 한중일 어떤 3국 정상회의 또 네. 내년 3월에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는 시진핑 주석이 네. 한국도 놓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어떤 한국까지 같이 순회하는 계획도 뭔가 구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사드 문제도 이제는 조금 더 봉합을 하고 더 양국 관계 증신을 사드 이전으로 되돌려 가겠다는 이런 중국 측의 의지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봉합을 한다면 어떻게 봉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그 아직까지 우리는 한한령이 있다 그러지만 네. 중국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렇죠. 관광도 이제 옛날같이 단체 관광 안 온다 그러지만은 중국의 관광 자체가 개인 관광으로 많이 전환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사실이 아니다. 얼마 전에 보좌관이라는 한 연속극이 한 채널에서 방송이 됐는데 이미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도 중국에 초청받았습니다. 그 연속극 때문에. 이정재가 아닌데.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중국의 또 외교부가 이번에 제가 간 데가 외교부였어요. 네. 그래서 부부장도 만나고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한국의 주변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일본하고도 안 좋고 미국의 압박도 받고 있고 그럴 때 중국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 중단거리 미사일. 네. 그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8월 초에 1987년에 고르바초프 서기장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에 맺었었던 중단거리 핵전력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 INF라고. INF 트리티. 그거를 이제 사실상 뭐 둘 다 폐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상에서 쏘는 중단거리 500에서 5,500km 사정거리에 해당하는 그 미사일을 이제 미국이 개발하고 뭐 쏘고 실험하고 이게 가능해진 건데 그럼 이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얘기가 그 직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중국에 누굴 만나도 심각한 의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만약에 한반도에 배치되는 날이면 사드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일본이 뭔 짓을 하는 데는 별 말 안 하고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국이 뭔 똑같은 일을 하면 벌컥벌컥 화를 내요. 저는 이번에 아주 단단히 따지고 왔는데
아니 일본에 사드 레이더 2대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하나 들어왔다고 전 난리치고 또 뭐 일본이 뭐 아시아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연합훈련 하는데 그거 아무 말 안 하는데 한국 보고는 하지 말라 그래.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주축 국가인데 우리는 그렇죠? 들어가면 눈치 보이고 막. 그다음에 저기 중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은 배치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북방열도 쪽에 네. 그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주 유력해요. 그런데 그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국에다가 배치되면은 사드보다 더한 어떤 후폭풍이 있을 네.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을 달리 보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냐. 근데 일본은 마치 어떤 미국하고 한편이 된 역외 국가처럼 취급하고 네. 한국은 그 사이에 있는 중간 국가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일본하고 한국은 다르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같이 갔던 전문가들이 전부 뒤로 나자빠졌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일제히 항의를 하는 사태도 벌어지는 얼굴 붉히는 사태. 예, 그런 사태도 벌어졌는데 저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건 잘못된 대국답지 못한 모습인데다가 북한에 대해서도 아무 해법도 안 내놓는. 그러면서 당사국이 아니라 우린 유관국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간만 보고 다니는 네. 저는 이런 중국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대국답게 하시고 각자 국제적 책임을 다하자 좀 이런 어떤 그 당당함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면 이제 방한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 중단거리 미사일 요거도 의제에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번 뭐 민간 경로도 네네. 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중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절대 한국에 수용할 수 없는 현재 입장이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북한 비핵화 또 그 미사일 제거에 대한 어떤 그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빼갈 판인데 지금 비핵화 협상이 이제 깔딱고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걸 왜 배치하냐. 그리고 미국이 요즘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이질 않아요. 하게 되면 돈은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아니 요즘 정찰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렇게 자꾸 오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한 감시도 있겠지만 나중에 계산해 달라 예, 그러려고. 예, 그거 같아요. 일단은 예, 우리가 저기 그 어디 이렇게 술집에 가면은 갑자기 화장실에 가면 누가 와서 머리 빗겨준 다음에 돈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먼저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는데 언질 심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다가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미국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오신환 대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그런데 비건을 만난 자리에서는 확실히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하.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확인을 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 대표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사실은 존 볼턴을 네. 만난 자리에서 이거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한참 전인데요. 네, 이거는? 7월이에요. 네. 그때 한 얘기라고 또 갑자기 바꿨어요. 그러나 이번에 비건하고는 뭐 얘기를 안 한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예, 다 의견이 일치하니까. 그러나 존 볼턴을 만나서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일단 볼튼 잘렸으니까. 잘 잘렸어요. 안 잘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잘 잘렸어요. 예, 그자는 어째 얼굴만 봐도 이게 뭔가 사고 칠 것 같은 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 얼굴 보고 그러시면 안 아니 돼요. 한 말이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네. 나 대표가 그 이야기를 그 미국 가서 어쨌든 존 볼튼하고 했건 비건하거나 하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는 네.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건 그렇죠. 저는 제2의 총풍 사건이라고 봐요. 이건 제2의 총풍 사건입니다. 사실은 나 대표 의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어떤 한반도 평화의 신기원이 안 이루어지면 내년 선거 미안하지만 북풍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북풍 선거라심은 한반도에 다시 안보 위기가 안보 조성이 위기가? 되고 북한은 우리한테 대해서는 9.19 군사 합의서에는 이제 연연하지 않겠다. 남측하고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걷어차버리겠다. 이렇게 어떤 그 만약에 태도 변화가 나왔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만반의 준비를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벌써
5957님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니까 옛날 클럽에서 억지로 바카스 주던 생각이 나네요. 10,000원 받고 네. 라는 말씀을 네 클럽 좀 가보신 분입니다. 이번 네. 예, 그러니까 벌써 제 말을 예.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다 예, 다니신 분들 이 좀. 업계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도 사실 심상치가 않은 게 지금 아사히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물론 이제 일본 언론이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해요. 뭐 ICBM을 쏠 것이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연내 타결은 힘들고 트럼프도 뭐 지금 정신없어서 그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뭐 사실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이 보이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작성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북한의 신년사의 네. 어떤 방향성이 신년사를 보면 된다. 묘사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새로운 길을 이미 작년에 경고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길이 과연 뭐냐.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한반도 정세는 가장 위기 속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합의가 나왔습니다. 아직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항상 위기의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탄핵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북미 회담의 동력이 완전히 소진돼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국가가 좀 앞서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 점에서 작년 6월에 키신저가 우리가 미국 갔을 때 했던 네. 말이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왜 북미 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항상 믿는가? 한국 정부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북미 회담 성공에만 목을 메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국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걸 95세의 키신저가 그때 문정인 특보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똑똑히 한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 한반도 정세를 보면은 헨리 키신저의 예언이 적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통찰력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북미 회담 잘 되는 거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다리는 자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사자로서 이제 뭔가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이제 민족 자존과 평화의 시대를 주도해 가겠다는 뭔가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대북 정책 시즌 2를 준비하고 먼저 바람이 불기 전에 그 바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리더십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어려움 헤쳐나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키신저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트럼프 믿지 말라고.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하고 한 얘기예요. 예, 그것도 웃겨요. 자기가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했대. 아, 예, 도와줬대. 예. 그런데 믿지 말라고 또 트럼프 그 얘기예요. 북미 회담 믿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낙관적인 게 기대가 많았었는데 다 거기서 약간 찬물 끼얹는 듯한 그런 얘기를 딱 하면 트럼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로 뭐 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때 서해 쪽이었나요? 그때 방사포. 예, 그게 바로 9.19 합의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한테 발신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9.19 합의는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유일하게 남북 간의 구체적 행동까지도 규제하는 군사협정입니다. 이만큼 좋은 협정이 정전협정 이후로 없었어요. 군사적인 위기 통제를 하는. 근데 이게 우리가 방파제였어요.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지금 북한이 받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다 거절했잖아요. 그동안 미국 뒤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모습부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사실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 유엔 국제 제재도 저촉되지 않는 우리가 선제적 행동을 통해 가지고 판짜기를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두 가지 이유로 놓쳤습니다. 한미 워킹 그룹에 의한 네네. 어떤 간섭, 그다음에 현장에선 행동대장으로 유엔사에 의한 우리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사사건건 차단. DMZ 평화지대화 한다 그랬으면 조사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유엔사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 아직도 못 들어가요. 유엔사 관할 아닌가요? 유엔사는요. 네. 극장에서 표를 검사하는 검표 요원 정도의 위상밖에 안 갖고 있지. 어떤 손님은 들어가, 어떤 손님은 들어가지 마. 이렇게 극장주의 어떤 위치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거기에 강하게 개입돼야 돼요. 저희 정의당이 다음 주에 유엔사를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어떤 헌법을 침해했던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음.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는 걸로 유엔사하고 결산 좀 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차단했어요. 유엔사가. 네. 다음 주 정의당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 개성봉 방문도 못 가게 하고. 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전상의 이유. 미국이 못 가게 한 거죠, 사실상. 그게 와가지고 온갖 사령관이 갑질 다 미국이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정말 열받아요. 네, 굉장히 피곤하신 와중에 화까지 나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To be continued. 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네, 마트에서 장 보시고 그다음에 나올 때 자율 포장돼서 종이 박스에 차곡차곡 사신 물건 담아가시죠.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에서 이 자율 포장대가 사라집니다. 이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탁상 인정이다. 썼던 종이 박스를 재활용하는 건데 왜 문제인 거냐라고 말이 많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이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 없애기로 한 게 이게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라고 보세요. 예,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네. 지난해 한 5월쯤에 네네. 정부에서 이제 그 큰 틀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강제하게 되고 자율협약을 통해서 좀 이렇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대형 음식점이나 아니면 회사 구내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율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네. 쓰레기가 버려지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사실 그 쓰레기 어디로 가는지 좀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폐기물은 어디로 가고 가정용은 어디로 가고 음식물은 또 어디로 가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거기도 이제 일종의 산업이잖아요. 누군가 네네.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그럼 비용을 누군가 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누군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폐기물 산업도 굉장히 많이 인수하기도 했어요. 폐기물 산업. 네. 오. 왜냐하면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뭔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잘 조합을 하면은 여기서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외면하고 있는 곳에서도 산업은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폐기물 산업이 그 지속 가능하게 뭔가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안에서 산업 생태계가 좀 철저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서 일단 네. 말씀을 시작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내년 1월부터인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는 1월 1일부터 그 박스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는 거고. 근데 비닐봉투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친환경적 아닌가요? 아, 비닐봉투는 이미 막았죠. 종량제 봉투. 예, 종량제 그건 봉투는 못 쓰는 거긴 하지. 자기가 예, 돈을 맞아요. 내고 사는 네. 거라 이게 비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결국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 아.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돈 내고 봉지 사라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그 지급을 함으로써 뭔가 그 산업의 인센티브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덜 사용하게 되고 그 정도 사용은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일단 종이 박스 전에 일단 네. 비닐부터 막았고 네네. 그 다음에 저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감자 사면 네. 거기다 이제 담는 얇은 비닐 있잖아요. 예. 이제 비닐 안 주니까. 맞아, 거기다 몰래 이렇게 담아가는 분들도 막 있고 그래갖고 예. 한 개는 봐줘요,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그 자제시키거나 네. 금지를 시켜서 그것도 한 80%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박스 차례인데, 하나로마트는 아무래도 좀 물건들이 좀 부피가 좀 있는 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박스 자체를 없애는 대신 종이 테이프로 바꾸는 등의 방식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대형마트 일회용 쇼핑백은 이미 사용이 금지돼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갑자기 종이 상자를 못 쓰게 하지? 이런 관점이 아니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먼저 급하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덜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요새 뭐 저기 그 여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회용품 안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돈 내고 사게 하는데 네네. 뭐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굳이 뭐 사는 거랑 뭔 차이가 하냐 싶겠지만 실제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이미 되어 왔던 거다. 예, 심지어 그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마트 가면 생선 같은 거 포장할 때 네. 여기 뭐 이렇게 스티로폼 용기 위에 네, 이제 맞아요. 맵으로 씌워져 예, 맵으로 있잖아요. 씌워갖고. 근데 이 스티로폼 용기도 예전에는 유색이 있거나 코팅이 있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재활용이 편리하게끔 잘 개선이 되고 있고 길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1481님이 박스에 붙은 테이프가 문제라네요.
예. 네, 페트병 분리할 때 상표 비닐 분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아, 근데 예. 이 테이프를 잘 안 떼나 봐요, 사람들이. 보통 버릴 잘 안 때. 떼죠. 그럼 따로 버려야 되니까. 저는 떼요. 근데 재활용 산업이라는 게 정말 되게 그 묘하게 어려운 게 네네. 예를 들어서 야구르트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위에 그 예, 알루미늄 맞아요. 껍데기를 예. 끝까지 떼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그 떼지 않고 버리는 않고 사람이 버리는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걸 재활용해서 생겨나는 베네핏, 뭔가 사업자가 그걸 다 수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재활용하게 되면 원료로 재활용하게 되면은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 알루미늄 그걸 다 뜯어내려면 인건비가 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안 남는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럼 매각이나 그 소각을 하게 되죠.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근데 그게 테이프가 뭐 별거냐 싶으시겠지만 그게 거의 뭐 상암 구장에 뭐 몇백 개? 이 정도 물량으로 나온다고 658톤, 상암 구장에 857개를 덮을 수 있는 분량으로 테이프가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물론 대안으로 종이 테이프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박스를 다 물에 녹여가지고 이걸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녹을 수 있는 박스 테이프를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사람의 행동을 일일이 바꾸긴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요구르 뚜껑 끝까지 떼세요. 네. 라고 바꾸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규제로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편합니다. 역시 강제로 뭘 시켜야지 된다는 얘기 그리고 같아요. 효과가 빨리 씁쓸한데.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세웠을 때 정책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근데 종이 테이프를 쓰게 된다면 종이 테이프 사는 업체들도 있어야 되지 이거를 매입하려면 단가도 맞춰야 되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 개념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생산해서 뭔가를 소비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끝나요. 이게 선형 구조라고 얘기하고 네. 이걸 순환형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고서 버리는 물건이 다시 재료가 돼서 다시 생산 단계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글로벌 업체들 예를 들어 로레알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선도적인 이미지 네.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용기를 이렇게 뭐 화장품 용기 같은 걸 주문을 하잖아요. 화학 회사들한테 뭐 플라스틱으로 이런 용기를 만들어 주세요 할 때 한 30% 정도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가 들어간 용기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을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학 업체들은 어떻게든 그 재활용 용품들을 구해서 이걸 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납품할 수 없게 되는 게 글로벌 트렌드예요. 큰 회사들 중심으로 시작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 재활용품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음식물이 묻어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정제 과정을 거쳐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고급 화장품을 샀는데 냄새 나면 안 되죠. 거기서 냄새 나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음식물이 묻어 있는 플라스틱과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을 분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게 분류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재밌는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업체 중에 그러니까 슈퍼빈이라는 쓰레기통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쓰레기통. 예, 그 업체는 인공지능 쓰레기통인데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나 유리병이나 이걸 집어넣으면 네네. 인공지능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 플라스틱은 이런 거다. 이 플라스틱은 이런 거다. 이 유리병은 어떤 색, 이 유리병은 어떤 색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분류하는 그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공지능이 분류를 해주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잘 정리된 분리수거 용품들은 굉장히 고가에 팔려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그 이익 때문에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서 이 재활용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그 신경 쓰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산업이 고도화되거나 뭔가 첨단 기술이 접목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박스 테이프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게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요새 스타트업들 많고 아이디어 좋은 친구들 많으니까 이 분야도 정말 화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도입이 되면은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야 되는 대기업들이 뭐 로레알 보고 뭐 그 30% 의무 규정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들의 이미지, 우리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살립니다라는 거를 홍보하고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이게 우리나라는 좀 미흡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소비에 대한 그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착한 소비, 예, 착한 기업. 이제 예. 그런 게 친환경적인 어떤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줘갖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착한 기업의 물건을 사갖고서는 착한 소비를 한 거야. 뭐 사회 기여를 했어, 혹은 환경에 기여를 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제일 극단적으로는 그런 걸 하지 않는 물건들이 아예 살 수 없까 안 팔아주는 그런 단계까지 오니까 소비자 단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생산자 단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업체들이 나올수록 그 화학업체나 이런 것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나 맥주 갈색 페트병, 예. 그런 초록색 사이다병, 우리가 보통 사이다병은 이제 초록색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안 된다면서 왜 유색 페트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게 다른 물질들이 좀 섞여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게 안 된다라고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를 들어 화분이라든지 네, 그렇게 두껍고 거무튀튀하고 이런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 근데 그런 저가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쓰기에는 그 분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리고 이전에는 중국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네. 수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돈 주고 갖다 넘긴 거죠. 근데 중국에서 그걸 안 받는다. 받아주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고. 아, 그리고 사실 그 맥주를 페트병에 넣어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데서 못 본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류 업체들도 우리나라 술을 외국에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갈색 페트병 어차피 외국에서 못 써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서 뭐 네네. 맥주를 캔으로 먹는다거나 병으로 먹는다거나 뭔가 대안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쪽은 단가 문제가 쉽지 않아서 네. 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쪽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해 놓으면 사실은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려갖고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많죠,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이게 그 아까 인센티브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제도를 다 설명드리긴 굉장히 복잡한데 네. 사용자가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쓰레기를 그냥 버렸을 때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요. 지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주택이나 이런 데서 내놓으면은 이거를 누가 가져가서 분류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산업용 폐기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거나 아니면 음식물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돈을 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잠깐만. 그 먹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구내식당 굉장히 같은 데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네네네. 큰 식당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아파트에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음식물을 그냥 그렇죠? 버리죠. 네. 근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해요. 오. 그래가지고 이런 구조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재활용 제도들이 되게 많이 녹아 있는데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것도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누군가 내주겠거니라는 것을 가지고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들도 그걸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재활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 물론 그게 가격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소비자 정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그런 비싼 물건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는 가격에 전가를 해서 차라리 이미지 올려가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생산자들도 그걸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생산 구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좀 더 그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처리하는 비용은 들어가는데 거기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다라든지.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활용하느니 그냥 다 소각해버리고 매립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단가 부분들을 잘 비율을 맞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또 청취자분 중에 한 분 김씨님이 그럼 종이박스를 마트에서 그렇게 사용 안 하고 그냥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해야 처리 비용도 덜 들고 업체도 이익이 생긴다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맞나요?
근데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컨트롤하기가 좀 나아요. 네네. 근데 소비자들에게 다 넘어가 버리면은 아하. 이걸 하나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하는 쪽 면에서는 그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뭐 혁신 기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진 다음에 재활용,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혁신 아이디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예. 여기서 또 하나의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유통회사들도 자발적으로 네.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싶은 유통업체들은 그 박스 자체에 종이 테이프를 자기들이 네네. 자발적으로 쓰고 예를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야 되는 비닐이나 이런 것도 종이로 쓰고 네. 이런 것들이 젊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비들이 굉장히 그 시장이 커지고 네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향후에는 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듣고요. 네, 오늘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감기 때문에 계속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0951님, 지윤님 토닥토닥 고맙습니다, 동생님.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 많이 춥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 비나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6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